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회문제탐구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필기를 했었죠. 오늘은 그 필기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필기했던 내용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정리하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눠 봤을 때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크게 보면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으로 나눠볼 수가 있었고, 거시적 관점은 기능론적 관점과 갈등론적 관점으로, 그리고 미시적 관점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으로 나눠볼 수 있다고 정리를 했었어요. 그러면은 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 학습지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공지사항에 올려놓은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하는 관점이라고 하는 그 한글 파일을 다운받아서 그걸 바탕으로 정리를 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거시적 관점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거시적 관점은 사회 구조와 개인 중에 사회 구조를 중시하는 관점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럼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거시적 관점은 사회문화 현상을 사회 구조나 그리고 제도 등 개개인의 행위를 초월한 전체와의 관련 속에서 폭넓게 탐구하려는 관점을 거시적 관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거의 특징은 뭐냐면 개인은 사회 구조의 영향력 아래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개인은 힘이 없는 거고요. 사회 구조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는 견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사회 구조와 개인의 관계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사회 구조가 존재를 할 거고, 그리고 그 사회 구조 안에 존재하는 개개인들을 합한 것들이 있을 텐데, 거시적 관점은 사회 구조와 개인의 합 중에 무엇이 더 크다,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요, 사회 구조가 우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개인 따위가 사회 구조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거시적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와 관련된 이론이 이제 기능론과 갈등론이 있겠죠. 자, 그래서 그 사회 구조와 개인의 합 중에 사회 구조가 더 크다는 거를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반면에 미시적 관점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미시적 관점은 작게 보는 걸 좋아하는 관점이죠. 자, 의미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미시적 관점은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개인 간의 상호작용이나 개개인의 주관적인 의미 세계에 초점을 맞추는 관점을 미시적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자, 특징은 뭐냐면 개인 간의 상호작용이 곧 사회문화 현상임을 전제로 하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개인 간의 상호작용이 곧 사회문화 현상이라는 거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사회 구조가 있고 개인의 합이 있는데 그냥 이것이 같다고 생각하는 견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개인의 합을 그냥 사회 구조라고 부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개인과 사회 구조 중에 뭐가 더 중요한 거냐면 개인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이론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거시적 관점 이론의 이론 중에 이제 기능론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능론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사회 구조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기능론의 의미 세 가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기능론 첫 번째는요, 사회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이거를 나타내는 용어로서 기능론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인 사회 유기체설이라고 하는 용어가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필기를 했을 때도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별표를 하나 더 쳐두고 사회 유기체설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사회 유기체설의 의미는 그 프린트 제일 밑에, 그러니까 1페이지 프린트 제일 밑에 선생님이 각주로 달아놨는데요. 사회 유기체설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사회를 살아있는 생물의 구성과 같다고 보는 견해를 사회 유기체설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사회를 몸뚱아리에 비유한다는 견해,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이렇게 보면 되겠죠. 사회는 그냥 하나의 몸뚱아리, 유기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다 존재를 하는데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큰 기능을 못 하죠. 그렇죠? 하지만 이들이 모여 있을 때 사회를 위해서 기능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허파, 심장, 위, 창자, 뭐 방광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이 각자의 기능을 잘 수행을 하기 때문에 몸뚱아리가 잘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 구성 요소들은 사회 유지 존속을 위해서 필요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게 사회 유기체설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회 구조나 제도는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구성원들의 합의를 통해 만들어졌다는 거죠. 다시 아까로 잠깐만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각자의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 가지 장기 다 필요해요, 사회적으로는. 근데 뭐가 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는 뭘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당연히 심장일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뭐 방광도 있죠. 자, 둘 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긴 하지만 뭐가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죠? 심장이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심장이랑 방광 중에 누구한테 더 많은 보상을 줘야 되는 거냐면 심장한테 더 많은 보상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능론자들은 차등적 보상, 그러니까 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한테 더 많은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것까지 인정을 한다는 거. 이거는 선생님이 다음 단원에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할 텐데요. 그래서 불평등을 인정하는 견해다, 이렇게도 기능론을 설명한다는 것도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구성원들이 다 합의를 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는 게 기능론적 관점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밑에 특징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겠죠. 첫 번째 특징은 사회 안정과 유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뉴스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보수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합의된 규범과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기능론자들이 많이 하는 말로 뭐가 있냐면요, 법대로 해, 이런 말이 있어요. 법은 지켜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다 합의가 돼 있으니까. 뭐 전혀 틀린 말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능론자들, 기능론적 견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기능론을 좋아하냐면요, 경제적으로 좀 부유한 사람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기능론을 좋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바뀌는 걸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고소득층, 재벌가, 이런 사람들은 기능론적 관점을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나이로 따지면 또 어떨까요? 어린 사람, 그렇죠? 여러분들 같이 젊은 사람들, 그리고 나이 많으신 노인분들, 누가 더 보수적일까요? 노인분들이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바뀌는 걸 원하지 않죠. 지금까지 살아온 이 세상이 있는데 거기서 바뀌면 새로 더 배워나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나이가 많으신 노인분들이 보수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물론 다는 아니지만 이러한 경향을 가진다라는 설명을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기능론적 관점을 나쁘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학생들 중에, 젊기 때문에. 근데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기능론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니거든요. 좋은 면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을 찾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죠. 그래서 선생님이 기능론자의 좋은 예와 나쁜 예를 들어주도록 할게요. 좋은 예시를 보면서 기능론의 장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쁜 예시를 보면서 기능론의 단점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선정한 기능론자의 좋은 예시로는요, 독일의 이제 메르켈 총리라고 하는 사람을 꼽았어요.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2015년에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의 인물로도 선정이 됐고요. 지금 독일을 몇 년째 이끌고 있냐면 16년간 독일을 이끌고 있는 총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6년간 독일을 이끈다는 건 굉장히 대단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국회 총선에서 메르켈의 정당이 4번을 연속으로 승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이뤄냈기 때문이죠.
그럼 어떤 비결이 있었기 때문에 16년 동안 독일을 이끌고 있는지. 근데 메르켈이 속한 정당은 대표적인 독일의 보수 정당이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는지 영상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잘 보셨죠? 자, 근데 이 영상을 보면서 뭐 항상 학생들이 질문했던 거는 이게 왜 기능론이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딱 봐도 되게 진보적이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기능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정, 그리고 자신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대한 합의,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아까 영상에서 봤을 때 메르켈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뭐 16개의 장관 자리 중에 뭐 10개 정도를 야당한테 줬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6개는 자기들이 가지고 가죠. 그리고 자신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적인 가치는 버리지 않고 있어요. 그 안에서 자율성과 민주성을 추구했기 때문에 존경을 받는 거고, 그 독일 국민의 지지들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능론이 결코 나쁜 견해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반면에 나쁜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쓰이면 당연히 나쁜 예가 되겠죠. 자, 우리나라의 예시인데요. 자, 그 기능론자의 나쁜 예시의 주인공이 썼던 용어들입니다. 그 용어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보면은 어떤 점들이 기능론적인 관점인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뭐 불순 세력에 의한 난동이고 누군가 뒤에서 선동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뭐 이런 거, 제 가장 기능론적인 내용은 이런 거죠. 불법적 폭력적으로 하지 말고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해라. 그렇죠? 합법적으로 평화롭게 하던가 아니면 가만히 있어라. 이런 표현들이 이제 기능론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이거를 썼던 사람은 누구냐면 일제시대 때 3.1운동을 경고했던 이완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3.1운동을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평화롭게 하지 않을 거면 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완용은 대표적인 기능론자죠. 왜냐면은 일제시대가 끝나지 않길 바랬을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은 일제시대가 살기가 너무 행복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기능론이 잘못 쓰였을 때의 나쁜 예시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한계점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한계점은 뭐냐면 기능론은 사회변동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여겨요.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변하는 게 나쁜 일만은 아닌데 그런 것들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첫 번째 한계점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이완용처럼 지배집단의 지배이념, 이데올로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배층들이 피지배층들을 억압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두 번째 한계점일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혁명과 같은 급격한 변동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변동을 해서 그 사회가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한 3년 전에 이제 탄핵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러면서 대통령이 바뀌는 혁명과도 같은 변동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설명을 못 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사회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지나치게 이런 한계들이 발생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반면에 갈등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갈등론은 모든 사회 현상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집단 간의 대립과 갈등 관계에서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당연히 그 집단은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들 사이에 희소가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가치를 배분하는 문제에서 갈등과 투쟁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사회의 모든 구성 요소들은 누구한테 유리하게 책정이 되어 있냐면 지배 집단한테 유리하게 책정이 되어 있고요. 피지배 집단한테는 불리하게 작용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갈등론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체크를 해둬야 될 부분은 뭐냐면 지배 집단, 피지배 집단이라고 하는 용어를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요 용어는 어디서밖에 사용을 안 하냐면 갈등론에서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지배 집단, 피지배 집단이라는 용어는요. 그리고 사회 구조는 이런 지배 집단들이 자신들의 권력, 기득권을 위해 만들고 강제한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갈등론적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징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사회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변동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게 심화되면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를 하는 게 갈등론의 첫 번째 특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갈등은 사회를 변동시키는 거에 원동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회 변동은 필수적인 과정이자 필연적인 과정이다. 반드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갈등론적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시를 들어보면은 뭐 갈등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혁명 이런 거죠. 대표적인 우리나라 역사적 현상으로는 1987년에 일어났던 6월 민주항쟁을 들 수가 있을 거예요. 6월 민주항쟁 때는 혁명과도 같은 일이 발생을 하게 되죠. 국민의힘으로 뭘 바꾸게 되냐면 헌법을 개정하게 되는 현상, 그 사건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1987년도에 바뀐 가장 큰 점은 뭐냐면요. 헌법 개정을 통해서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7년 이전에는 대통령을 우리가 뽑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헌법이 바뀐 대표적인 사건. 그러니까 당연히 이 87년 6월 항쟁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갈등론자,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었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한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87년에 돌아가신 민주화 열사죠. 돌아가신 이 민주화 열사가 진보 갈등론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영화에서는 이 강동원이라는 사람이 이런 것들을 연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활동을 했던 이한열 열사와 같이 활동을 했던 사람들은 지금도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때 이한열 열사의 이 영정사진을 들고 있는 요 분 계시죠? 이분이 지금 현재 국회의원 우상호라고 하는 국회의원이시고요. 그리고 그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진보 성향의 정당의 원내대표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진보적인 성향, 갈등론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고요. 옆에 왼쪽에 동그라미 쳐진 사람은 이제 우현이라고 하는 배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또 안내상이라고 하는 배우가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갈등론에 속하는 사람이 되겠죠. 하지만 당연히 이런 갈등론도 굉장히 큰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한계점을 가지고 있냐면 첫 번째로는 사회의 의존성을 지나치게 경시해요. 그러니까 잘 돌아가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집의 피지배 관계로 설명을 하는 거죠. 분명히 뭐가 있을 것이다. 뭐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걸 것이다. 이렇게 다 설명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 구성 요소 간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을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고요. 그리고 사회 복잡한 관계를 굉장히 복잡한 관계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집의 피지배 관계로 단순하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큰 한계점. 사회를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 너무 삐뚤게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잘 돌아가는 부분을 설명 못한다는 것은 분명히 한계점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뭐 요즘도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될 텐데 실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존재를 하겠죠. 자, 그 관점의 차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그럼 뭐가 기능론이고 뭐가 갈등론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딸에게 취업 준비하느라 많이 힘들지 요즘은 일자리 문제로 세대 간 갈등이 있다고 하더구나. 마음 같아서는 내가 너를 위해 물러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안타깝구나. 그러니까 아버지는 지금 안 물러나겠다는 얘기죠. 자,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일자리는 계속 만들어질 테니 너도 그에 맞게 능력을 개발하면 조만간 취업이 되지 않겠니? 너의 노력에 걸실을 거두길 바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자, 여기서 가장 큰 핵심은 뭘까요? 뭐냐면 이거예요. 너가 너를 위해 물러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안타깝대요. 그렇죠? 자, 요거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요. 개인의 능력이, 개인의 자율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물러난다고 해서 네 일자리가 생기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어떤 관점이냐면 거시적 관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거시적 관점. 그 다음,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일자리는 계속 만들어질 테니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럼 지금 사회를 이거는 긍정적으로 보는 건가요? 부정적으로 보는 건가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사회에서 필요한 일정이 계속 만들어질 거래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키는 관점은 어떤 관점이죠? 기능론적 관점이라는 거죠. 거시적 관점이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요거를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이제 딸이 답장을 썼네요. 아버지께 저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자격증도 딸만큼 딴 것 같은데 계속 취업을 못하니 남들은 제가 무능해서 그렇다고 오해할 것 같아서 속상하네요. 지금 아빠가 그러고 있으니까 속상한가 봐요. 그런데 우리 세대라고 일자리로 고민하는 것도 아니라서 더 답답해요. 좋은 직장을 가진 부모의 자녀는 부모 덕에 좋은 직장을 가져요. 이거는 좀 심하게 얘기하네요. 우리 부모는 아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건 단순히 세대 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일자리 분배 방식이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럼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이거 볼게요. 자격증도 딸만큼 딴 것 같은데 계속 취업을 못하니 남들이 무능하다고 그렇다고 오해할 것 같아서 속상하네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개인이 지금 엄청 노력을 했는데 됐어요, 안 됐어요? 취업이 안 됐대요. 그러니까 개인의 자율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무슨 관점? 거시적 관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이거죠. 이건 단순히 세대 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일자리 분배 방식이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래요. 사회가 지금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네요. 사회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살펴보고 있죠.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키는 관점, 어떤 관점? 갈등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기능론과 갈등론의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오늘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그 필기했던 내용이랑 크게 다르지 않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했던 핵심적인 내용들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미적 관점이었던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있었잖아요. 그 상징적 상호작용론 관점 정리를 하고요. 다음 단원으로 한번 넘어가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